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4장의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제목은 분산 분석인데요. 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세개 모집단 이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모집단들의 평균을, 좀 간편하게, 비교하는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12장에서 두 개의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일반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 분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은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 혹은 줄여서 ANOVA라고 부릅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모집 단위에서 값들의 이제 변화 정도가 되겠죠. 흩어져 있는 정도. 자,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 그 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함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모집단들의 평균이 다 동일한지 아니면 여러 개 모집단 중에서 평균이 다른 모집단이 적어도 하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분산을 이제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 혹은 아노바라고 불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아노바 분산 분석은 셋 이상의 모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12장에서 다루었던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우리가 세 개 이상의 모집단 사이의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5개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면 5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비교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 비해서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번에 5개의 모집단들의 평균 한 번에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므로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이 활용되는 몇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의 건전지 종류가 있을 때, 그 건전지들의 평균 수명을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분산 분석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품종의 벽시가 있을 때 그런 벽시들의 평균 수확량들을 이제 비교하고 싶을 때도 이러한 분산 분석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변동, 즉 분산이 일어나는 분산이 생기는 그런 원인을 몇 가지 그 이유로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요인이 그러한 변동, 분산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여러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한 그 영향이 가장 큰지를 이제 따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하면 우리가 물론 좀 더 복잡한 분산 분석법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간단한 1원 배치 분산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원 배치 분산 분석법에서는 그 관측값들의 변동, 그런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으키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모집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변동, 즉 모집단의 차이라는 그런 요인 때문에 생기는 변동과 같은 모집단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동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분산,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집단 간의 변동과 모집단 간의 그 요인, 모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변동과 모집단 내에서의 그 자연스러운 오차라고 하는 요인에 의한 변동,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이런 변동을 만들어내는데 더 큰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그 분산 분석법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료의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값들의 구조. 자,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 여러 개의 모집단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 K개의 모집단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혹은 비교하고자 하는 처리가 K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개의 모집단, K개의 모집단에서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집단에서 혹은 각각의 처리에서 관측값들을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할 텐데요. 자, 그러한 관측값을 Y로 표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한번 써보죠. 자, 그 모집단의 개수 혹은 뭐 처리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의 수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처리 모집단이라고 써도 좋고요. 처리 1번이 있고요. 처리 2가 있고요. 모집단 이제 K가 있겠죠. 자, 각각의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샘플을 이제 표본을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N1, 두 번째 모집단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N2, 점점점해서 맨 마지막 K번째 모집단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NK인 모집 표본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 1번으로부터 모집단 1번으로부터 얻은 표본들이 있겠죠? 관측값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측값을 Y11, Y12, Y1, N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선택한 크기 N2인 관측값들을 Y21, Y22, Y2N2라고 쓰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모집단 K에서부터 선택한 그 표본에서의 관측값을 K1, K2에서 IKNK라고 두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번째 모집단, I번째 처리를 생각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그 약간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보죠. 네, 네, 이거를 지우려고 했더니 네, 이게 좀 지우는 게 또 안 되네요. 네, 잠깐만 멈췄다가 다시 지우고 시작을 하죠. 네, 뭐 잘 안 지워져서 그냥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쓰도록 하죠. 네, 지금 그 I번째 처리에서 선택한 표본의 개수는 NI라고 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관측값들은 이제 YI1부터 YINI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개의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단에서 선택한 이제 표본들을 이제 구분을 이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즉, 관측값들을
더블 인덱스를 쓰고 있는데요. yij라는 이제 이러한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있는 이 인덱스 i의 의미는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집단 i에서 추출한 겁니다. 자, j라는 인덱스가 알려주는 것은 같은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순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j번째 관측값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처리 1번 혹은 모집단 1번의 평균을 모평균을 μ1, 처리 2의 혹은 모집단 2의 모평균을 μ2, 처리 i는 μi, 처리 k는 μk 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규모가설로서 μ1부터 μ2, μk가 다 동일하다 라는 이제 규모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거에 대한 대립가설은 K의 모집단의 모평균이 전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즉, μ1부터 μk 중에서 다른 것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걸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모평균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본으로부터 μ1, μ2, μk하고 비슷한 값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값들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μ1하고 값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각되는 값은 자, 이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그 표본 평균을 yi 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y1 바 여기서는 네, 지금 또 이상하게 됐는데 네. 자꾸 오늘따라 네. 네. 아이고. 네, 이거 좀 안 좋아지네요. 다시 그냥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y1입니다. y1 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y1 바를 계산하는 방법은 summation y1j를 다 더합니다. 첫 번째 인덱스가 1에 대한 것을 j가 1부터 표본의 개수가 n1인 거니까 n1을 다 더하는 거죠. n1만큼. 그 다음에 n1을 나눠줍니다. 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선택한 두 번째 표본들에 있는 관측값들만 가지고 표본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y2 바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i번째 모집단에 선택한 i번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yi 바라고 쓰도록 하고요. 좀 계속 지저분해졌는데 네. 맨 마지막은 k 바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yi 바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i번째 모집단에서 선택한 표본들만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 평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μ1부터 μk를 비교하기 위해서 y1 바부터 yk 바들을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H0 가설 하에서는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면 결국 y1 바나 y2 바나 yk 바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고 뿐만 아니라 이
K개의 표본을 하나로 이렇게 쭉 생각을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하더라도 H0가 사실일 때는 이 전체의 평균도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평균은 Y바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각각의 표본들에 있는 관측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균을 계산한 값을 우리가 쓰고 싶은데요. 즉 모든 경우들 다 더합니다. 일단 yij인데 j가 1부터 ni까지 가고 i도 1부터 k까지 다 갑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표본의 개수로 나눗셈을 하는데 전체 표본의 개수는 뭐냐면 n1, n2부터 nk를 다 더한 값이 되겠죠. 자, 그 값을 우리가 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K개 모집단의 이제 평균들을 비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들은 이제 yij 꼴로 우리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yi 바, 그다음에 y 바 이러한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 이제 모습을 좀 표로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지웠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죠. 잠깐만 멈췄다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집단을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냈고요. 처리 1부터 처리 K까지, 그리고 관측 자료는 Y11부터 Y1, N1까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 두 번째 처리로부터 얻은 자료는 Y21부터 Y2N2. 그 다음에 K번째 모집단에서 얻은 자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표본들만을 생각을 했을 때 평균을 우리가 yi 바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평균은 여기 바가 조금 지워졌는데 y 전체 바는 결국 전체 관측값들을 다 더한 거를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전체 자료의 개수는 우리가 n이라고 썼는데 n은 n1부터 nk를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관측값들의 합은 우리가 앞에서 잠시만요. 네. 그 서메이션 i가 1부터 k까지 서메이션 j가 1부터 ni까지 yij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 밑줄친 부분을 그 ni로 나눗셈을 한 것이 yi 바가 됩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은 그 ni 곱하기 yi 바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합은 직접 모든 관측값을 다 더해도 되고요. yi 바에다가 그 표본의 크기인 ni를 곱해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는 이제 그 식을 넣어 놨습니다. 자, 요 지금 전체 평균의 이제 식을 이제 또 다르게 써보면 다음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모에 있는 그 총 자료의 수를 이제 그 이항을 하게 되면 n1, y1 바부터 nk, yk 바가 분자에 있었던 것이 뭐랑 같냐면 n 곱하기 y 바 혹은 n1부터 nk의 y 바 곱하기 y 바 하고 이제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떤 식과 이제
이제 n1은 이제 n1끼리 묶고 n2는 n2끼리 묶으면 y1 바 마이너스 y 바 더하기 n2 y2 바 마이너스 y 바가 다 더해지는데요. 다 더한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i가 1부터 k까지 ni yi 바 마이너스 y 바의 썸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동, 일종의 표본의 일종의 변동, 분산과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 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그 표본에서 일어나는 변동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즉, 첫 번째 표본, 첫 번째 처리에서 선택한 표본들 자체의 변동은 보통 다음과 같이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쓰는 편차 제곱합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y1j에서 y1 바 하고요. 이제 차이들을 생각을 해서, 즉, 첫 번째 표본에서만의 이제 편차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 자,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편차 제곱합을 계산을 하고요. k번째 자료에 대해서도 k번째 모집단에서 선택한 k번째 표본만을 가지고 계산한 이러한 편차 제곱합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평균을 생각을 한 것처럼 전체 이 관측 자료를 하나로 생각을 해서 그 전체 평균 y 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얼만큼 변동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은 이제 일종의 총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y, i, j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여기 있는 관측값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체 평균 y 바를 기준으로 한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그런 것들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때 모든 j와 모든 i를 생각을 할 거니까 이와 같은 편차 제곱합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편차 제곱합들이 어떻게 그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표기한 기호를 다시 한번 도입하면 yij가 그 i번째 처리에서 j번째 관측값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yij들이 어떻게 전체 평균 y 바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변동을, 편차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처리가 4개인 경우에 각각의 표본에서의 평균 y1 바, y4 바를 이제 높이로 하는 막대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은 그 y개의 처리, 그러니까 4개의 처리에서 선택한 그런 표본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전체 평균을 이제 이 높이로 하는 이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수평선을 그어 보니까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냐면 y2바, y3바, y4바는 전체 평균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첫 번째 y1 바는 꽤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을 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y1 바는 그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했겠고요. 얘도 그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 각각 세 번째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y2, y3, y y2, y 아니, mu2, mu3, mu4는 어느 정도 좀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y1, 그러니까 mu1은 조금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관측값들에 대해서 전체 평균 y_를 기준으로 한 변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동 혹은 편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편차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yi 바를 빼고 더했으니까 뭐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각각의 관측값들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보니까, 하나는 얘입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차이 혹은 요 차이 혹은 요 차이 혹은 요 차이가 되겠죠. 즉 yij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그 표본이 있을 텐데요. 몇 번째 처리로부터 선택한 표본이냐가 있겠죠. 즉 같은 표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전체 평균, 그러니까 같은 처리에 해당하는 것들만 그러니까 평균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 평균, 전체 총 평균과의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자, 이 차이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거냐면, 표본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자, 1번 표본, 2번 표본 해서 K개의 표본이 있었는데, 자, 같은 표본 안에서는 이제 이런 값이 동일합니다. 즉, 요런 녀석은 어떤 관측과 yij가 어떤 표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값은 모집단이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편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처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리 간 변동 혹은 편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뭘까요? 자, 어떤 i라고 하는 처리가 정해져 있고, 그 i라는 처리 안에는 y1 y1이 아니라 지우는 게 조금 서툴러서 지우개. yi1, yi2, yi, ni의 값들이 있는데, 자, 이런 값들의 평균이 yi 바죠. 즉, yij가 같은 그런 표본 안에서 값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샘플링을 이제 하면서, 즉 표본 추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같은 모집단에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즉, 이 변동의 원인은 같은 처리 안에서 생기는 변동이기 때문에 처리 내 변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관측값들을 전체 총평균을 기준으로 한 편차를 두 가지 원인,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 봤더니, 자,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졌다면, 그 처리 간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처리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다소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 내의 변동, 처리 내의 차이에 의한 그런 요인에 의해 생기는 변동보다는. 자, 그래서 요 하나의 관측값뿐만 아니라 모든 관측값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변동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변동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한 변동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 파악을 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이 전체 관측값들의 그 총 평균에 대한 편차를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죠. 네, 지우기가 잠시만요. 자, 지금 방금 한 것이, 자, 이렇게 각각의 관측값들에 대해서 그 전체 총 평균을 기준으로 한 편차를 두 가지 원인에 의한 변동으로 나누는 것이죠. 처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1번 처리냐 2번 처리냐 하는 처리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변동 부분과 같은 처리긴 하지만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했긴 했지만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제 오차, 처리 안에서 생기는 오차 때문에 생기는 변동을 나눈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변동으로 나눈 다음에 그 두 가지 변동이 누가 더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각각의 관측값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분해를 전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보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죠. 자, 이런 편차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편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 제곱을 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할 때, 변동을 계산할 때 편차들을 그냥 더하지 않고 결국 편차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차 제곱을 다 더하는 그러한 것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yij y바의 제곱을 모두 더하겠습니다. 즉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계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안쪽에 있는 값을 이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자, 한번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서 제곱을 하는 것이니까, 자, 일단은 앞부분의 제곱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겠죠? 자, 좀 괄호를 묶고요. 그 다음에 2배의 앞부분, 뒷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제곱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더해보죠. 자, 처음에 이제 그 서메이션을 이제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쭉 서메이션을 이제 적용을 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죠. 자, 이 부분 일단 그대로 쓰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서메이션을 이제 하는데, 자, 지금 안쪽 인덱스가 J이고 바깥쪽 인덱스가 I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뒷부분을 보니까 뒷부분은 J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메이션, 안쪽 서메이션을 할 때는 이제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2배의 yi 바 마이너스 y 바는 j 서메이션 밖으로 이제 우리가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서메이션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yi 바는 i번째 처리에서 선택한 이제 표본들만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입니다. 즉, i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j가 1부터 ni까지 움직일 때 그 관측값들을 다 더하고 ni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런데 같은 i에 대해서 j만 1부터 ni까지 지금 움직여 가면서 다 더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냐면 i번째 모집단을 선택한 i번째 표본이 있겠죠. 그 표본들을 생각한 것이 iyi1부터 yin인데 이런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과의 차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i번째 표본 내에서의 편차의 합이 됩니다. 자, 어떤 표본이 있으면 그 표본들 안에서의 편차의 합은 0이 되죠. 혹은 뭐 요식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ni가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메이션을 다 한 것과 지금 이렇게 서메이션을 다 한 것이 결국 ni 곱하기 yi 바가 되기 때문에 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편차의 합이기 때문에 같은 i번째 표본에서의 편차의 합이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는 거는 이쪽이 i가 1일 때도 0, i가 2일 때도 0, i가 k일 때도 0이기 때문에 자, 서메이션 하는 부분이 전체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서메이션도 0이 되겠습니다. 남는 거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고, 자, 뒷부분도 일단은 이제 그냥 쓰지 말고요. 네, 그냥 써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 j하고 상관없이 이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i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j 서메이션은 사실은 같은 값을 계속 반복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몇 개를 더하냐면 ni 개를 더하는 거니까 ni 곱하기 yi 바 마이너스 y 바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출발한 것은 여긴데요. 이것은 이제 각각의 관측값들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 제곱 합을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SST라고 씁니다. 즉, sum of square 네,
전체, 토탈이라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쪽을 보면, 이쪽은 일단 여기가 뭐죠? i번째 처리로부터 얻은 이제 표본에 대해서만 그 편차들의 제곱을 다 더한 겁니다. 즉 i번째 처리에서 생기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오차입니다. 자, 그런 것을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k번째 표본까지 다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표본들마다 생기는 그러한 오차에 의한 이러한 편차 제곱합을 다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sum of square error라고 부르겠습니다. SSE.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이게 원래 그 의미가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처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변동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곱을 해서 다 더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SST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곱합인데 SS는 전부 다 sum of square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체 sum of square냐 아니면 여기는 각각의 표본에서 생기는 오차 때문에 생기는 sum of square냐. 여기서는 TR은 treatment를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제 우리말로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변동들을 나타내는 제곱합이다라는 의미에서 sum of square라고 하고 treatment에 TR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즉 SST는 SSE와 SSTR의 합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방금 우리 계산한 게 이 식입니다. 지금 이제 왼쪽이 SST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거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 자, 그게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처리의 차이에 의한 그러한 변동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같은 표본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그러한 변동, 그런 오차들 때문에 생기는 제곱합을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이 등식 성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죠? 네. yij-yi 바들은 j 각각의 i에 대해서 j-sum을 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했는데요. 자, 왼쪽을 SST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총 제곱합, 토탈이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있는 부분을 SSTR이라고 영어로 썼고요. 처리 제곱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자, 이 부분은 오차 제곱합 혹은 잔차 제곱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total sum of square, treatment sum of square, error sum of square라고 부를 거고요. 줄여서 각각 SST, SSTR, SS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면 그 자료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YIJ들이 총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정도가 총 제곱합인데 총 제곱합을 일으키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는 처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변동 부분이 있고요. 같은 처리이긴 하지만 같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추출했긴 했지만 같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평균을 같은 값을 이제 공유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처리 내의 오차에 의한 처리 내의 자연스러운 변동에 의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 생기는 변동. 자, 그러면 이러한 총 변동을 만들 때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했는가를 보고서는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즉, 만일에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했다면 이런 처리 제곱합이라고 불리우는, 즉 yi 바하고 y 바가 거의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은 조금 이 세 개는 전체 평균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 y1 바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했다면 y1 바도 y 바랑 뭐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즉,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했다면 처리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런 변동이 굉장히 작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집단의 그 평균 차이가 있었다면 그만큼 yi 바 마이너스 y 바들이 이런 그림에서 이 첫 번째 경우처럼 차이가 조금 크게 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늘어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을 이제 분해를 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게 되면 이 값이 비교적 작게 나올 거고요.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지는 않다면 이 값이 크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동 중에서 이 녀석의 변동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곱합이 이런 등식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체 제곱합에서 이 녀석이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그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오차 제곱합과 비교를 해서 처리 제곱합이 오차 제곱합에 비해서 얼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활용을 해도 동일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분산분석법에서는 주로 SSE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 제곱합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SSTR이 이제 크게 나오느냐 작게 나오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서, SSTR이 크게 나오면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의심을 할 거고요. 이게 작게 나오면 좀 의심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면 큰 건지,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면 작은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처리 제곱합을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단순히 처리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더해지는 이제 항들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 제곱합이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K가 커져서 이 값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차 제곱합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이 값도 값이 언제 커지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표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오차 제곱합도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처리 제곱합이나 오차 제곱합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그냥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처리의 개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표본의 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일종의 평균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평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처리 제곱합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고 있는지, 오차 제곱합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더하는 개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를 안 했었나요? 잠깐만. SST는 전체 변동이 되는 거고요. SSTR은 처리 효과들의 차이일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고, SSE는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랜덤 오차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변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변동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그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고,
이런 제곱합을 과연 그 몇 개를 더하는가 하는 그 개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수를 고려할 때 단순히 더하는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곱을 하면서 우리가 더할 때 그 어떤 제약 조건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제약 조건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값이 아무렇게나 많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고려한 본질적으로 몇 개를 자유롭게 더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개념이 제곱을 할 때 더하는 개수들의 자유도라는 개념인데요. 자, 자유도라는 개념은 시간이 지금 50분 정도 돼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